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8.8%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탑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2,800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도체 기술이 진보가 둔화가 된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거의 대공황급의 불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및 반도체 융합공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권석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잘 해왔던 제조업과 지식 혁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제조업과 혁신 산업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8.8%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왔는데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제조업 쪽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제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더 잘하고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탑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소재, 공정 장비, 부품 등에 대해서도 한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크게 소재의 개념에서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D램이나 3디멘셔널 낸드 플래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차량용 반도체, 아니면 자율주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같은 반도체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MEMS나 어떤 센서용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가 로직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로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로직 연산, AND나 OR나 NOR나 XOR 같은 그런 로직 연산을 할 수 있는 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아날로그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들어갈 수 있는 MCU나 MPU 같은 것들도 그런 시스템 반도체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의 점유율, 어떤 수익 창출을 면에서 봤을 때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 두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라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파운드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탁 생산인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TSMC가 1등 기업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짝 뒤쫓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로 대표가 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예를 들어서 CPU나 AP나 GPU 같은 그런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로직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TSMC는 대만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한다 그런다면 어떤 칩을 만드느냐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 분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반도체를 제조하는 분야도 있고,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TSMC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파운드리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어떤 회사가 반도체 칩을 설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설계도대로 칩을 물리적으로 대량으로 양산해 줄 수 있는 팹을 갖춘 기업을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업계 중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가 대만의 TSMC가 되겠고요. TSMC라는 명칭 자체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이라는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이자 한국으로 따진다면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이제 그런 대기업이 되겠죠. TSMC가 창립을 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년 전, 한 36년 전 이 정도 됩니다. 1987년에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고위 임원까지 지냈던 모리스 창이라는 그 대만계 미국인이 대만에 복귀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TSMC가 되었고요. TSMC가 워낙에도 초창기부터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201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고속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컴퓨팅 하드웨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 분야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TSMC라고 삼성전자는 애초에 출발점이 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부터 시작을 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TSMC는 시작 자체가 자신의 브랜드를 붙인 그런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팹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팹을 빌려서 쓰는, 그 팹을 갖춘 TSMC의 양산 공정 라인을 쓰는 업체들을 우리가 팹리스 업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칩을 대량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TSMC고,
그래서 TSMC 자체가 추구했던 비즈니스 방향과 삼성전자가 추구했던 비즈니스 방향이 원래 달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대 들어와서부터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또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이 이제 원래 메모리 사업에서 업력이 쌓였던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의 일부를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원리상으로.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원래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추구를 하려고 했었던 자사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갤럭시 같은 그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을 만들기 위해서 팹 라인을 만들다가 이 팹이 자사의 칩뿐만 아니라 다른 팹리스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퀄컴이나 뭐 구글이나 AMD 같은 대규모 팹리스 기업들의 칩을 양산할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한 것이 2010년대 중반부터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런 파운드리에 대해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TSMC가 워낙에 이 업계 지배력이 강하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계속 자본을 투입하고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기 시작하면서 TSMC의 점유율을 꽤 많이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8대2 정도? 아직은 그런 점유율 면에서는 TSMC가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산업만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여러 층위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물리적으로만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반만 전도한다라는 뜻에서 반도체가 된 거거든요. 완전히 전도하는 도체도 있을 것이고 완전히 전도를 하지 않는 부도체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도체와 부도체 모두 전류를 어느 정도는 흘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 그러면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부도체가 있을 거고요. 걔네들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인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류를 굉장히 잘 흘려보내는 도체가 있을 겁니다. 걔네들을 우리가 컨덕터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이 도체와 완전한 부도체 사이에 어느 애매한 지점에 이 세마이, 즉 반만 컨덕션이 되는 세마이 컨덕터가 있다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소재의 관점 아니면 이런 물질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반도체는 이런 자유전자가 얼마나 잘 흘러다닐 수 있느냐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은 레벨을 생각한다면 고체 물리학에서 우리가 전자의 밴드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Electronic Band Struc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컨덕션 밴드, 즉 전도대와 밸런스 밴드, 그래서 가전자대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이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가 꽤 멉니다. 그래서 그 틈을 우리가 에너지 밴드 갭 혹은 에너지 띠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띠틈이 크면 밸런스 밴드대에 있는 전자들이 위에 컨덕션 밴드로 옮겨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금속들이 뭐 구리나 금이나 은이나 알루미늄 같은 그런 금속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전류를 잘 통하는 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거의 벌어져 있지 않고 겹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가 굉장히 잘 흘러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띠 간격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이컨덕터의 에너지 틈 간격은 외부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그 띠 틈 간격을 뛰어넘어서 전자들이 옮겨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외부에서 통제함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도 만들 수 있고 흐르지 못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세마이컨덕터의 어떤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그리고 매력적인 특성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물리적 관점에서 정의한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반도체를 물리적 관점, 소재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칩의 대명사로 생각하는 거죠. 뭐 내 스마트폰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뭐 아니면 이런 TV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부분 다 반도체 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 칩 아니면 CPU, 뭐 GPU 같은 그런 로직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여러 층위에서 반도체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혼용돼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약간의 혼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맥락에 맞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류의 흐름을 스위칭할 수 있는 소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안이 굉장히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제 이런 전등이 있잖아요. 이런 전등을 켜고 끄기 위해서는 스위치,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끈 상태는 0이라고 볼 수 있고요. 켠 상태는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밝고 어둡고를 우리가 그냥 완전히 두 가지 상태로 나누는 거죠. 반도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1,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0.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이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화에서는 두 상태를 0하고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센싱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은 다 이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소설들, 음악,
심지어는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 모두 다 0하고 1의 집합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도체 칩에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대한 이진화된 데이터 덩어리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논리적인 연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실시간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0하고 1을 계속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회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방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광등의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많은 이진화된 데이터, 커다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생깁니다. 스위치를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스위치를 온오프 시킬 수 있는 주파수를 높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CPU가 몇 기가헤르츠의 클럭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0하고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주파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시간은 주파수분의 1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의 그 이진화된 비트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짧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스위치들을 어떻게 하면 굉장히 작게, 그리고 아까 제가 스위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스위치를 모여있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요구 조건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문 업계의 용어에서는 집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영역에 빽빽하게 그런 아주 작은 스위치들을 수천만 개, 수십억 개를 집적하는 거죠. 손톱만한 면적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세하게 그런 스위치들을 만들 수 있는 공정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스위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굉장히 정밀한 소자 구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런 소자들이 잘 집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자 하나가 동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사실은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릴 테니까. 그래서 요즘 또 필요한 요구 조건 중에 하나는 스위치들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작동하게끔 만들면서도 아주 저전력으로 구동 가능한 그런 칩을 만드는 것이 요즘에 더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지구 주변의 라그랑주 점에는 작년부터 가동이 시작된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가 있습니다. 그 라그랑주 점에서 지구까지 거리는 꽤 멉니다. 그래서 사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의 이미지를 촬영을 했다 칩시다. 근적외선 때 이미지를 촬영했다고 치면 그 이미지를 지구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신호를 다 보낼 필요가 없고 아주 중요한 정보들만 보내면 되니까 그것을 한번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한 것을 이제 우리가 지구에다가 보내는데, 보낼 때는 빛의 형태로 보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자기파 형태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전자기파가 지구에 있는 기지국에서 안테나에서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테나에서 수집된 전자기파 신호는 전기 신호로 바뀐 셈이죠. 그 전기 신호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드리냐면 0하고 1로 된 전류의 흐름을 다시 읽어드리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들, 예를 들어서 이미지면 이미지, 소리면 소리 같은 그런 신호들로 최종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단계에서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칩들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칩이 DSP라는 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프로세싱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시그널들이 들어오는 주기들도 다를 수 있고, 대역폭도 다를 수 있고, 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런 압축된 알고리즘이나 복화된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다 제각각일 수 있는데, 그것들에 맞게끔 이 칩들이 설계가 됐을 텐데, 그런 칩들이 하나로 인테그레이트 있는 그런 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칩이 이 DSP 같은 칩이다. 그리고 이제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이미지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임스 웹 텔레스컵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제어하고 싶어요. 뭐 북극성 방향으로 좀 자세를 틀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제임스 웹 텔레스컵에다가 어떤 신호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주 망원경과 지구에 있는 기지국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신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신호를 다 디지털로 바꾸는 건데, 통신이 된 그 통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칩들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LAN 아니면 이런 광 케이블 같은 것들이 있기 전에는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화선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칩들이 필요했는데, 모뎀이라는 장치가 있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호, 통신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디지털 신호로 처리할 수 있는 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뭐 적게는 한 1,500개에서 많게는 뭐 2,800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신호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변환할 수 있는 모든 장치에는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개수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아주 고성능 슈퍼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고, 종류별로만 따진다 그러면은 이런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가 쓰이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혹한 환경을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경을 넘어서 좀 가혹한 환경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랩탑을 쓰고 있다가 랩탑에 가끔 블루 스크린 뜨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뭐 약간 짜증은 나지만 그냥 다시 껐다 켜거나 다시 리셋을 하면 되겠죠. 근데 자율주행차 혹은 전기차로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블루 스크린이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작동 불능이 됩니다. 그러면 큰 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칩 하나에만 의존을 할 수는 없고요. 항상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칩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자동차는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영하 3, 40도까지도 내려가야 되는 환경과 아주 더운 경우에는 심지어는 50도까지도, 심지어 차량의 내부에서는 여름철에는 10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온도 차가 아주 심한 환경에서도 이 반도체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특히나 어떤 사고의 환경이나 충돌에 대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충돌을 했는데 에어백을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가 망가진다면 에어백은 터지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가 아주 극한 환경을 버텨야 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되고, 운전자뿐만 아니고 보행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요구 조건은 다른 반도체에 비하면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요구 조건으로 따진다고 그랬을 때 가장 어려운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우주 혹은 천체만 환경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들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칩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주망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방사능이 아니고 자연의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사선, 뭐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오는 감마선이나 뭐 엑스레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환경에서도 일단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라 그러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테스트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다시 전기자동차 얘기로 들어온다 그러면 전기자동차에서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만큼 자동차 안에서 달성을 해야 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뭐 에어백을 제어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핸들이 커브길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다시 이제 직선 주로가 나오면 핸들이 다시 자동적으로 원 상태로 복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핸들이 얼만큼 돌아갔는지를 자동적으로 감지한 다음에 그걸 다시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음악을 들으시든지 영상을 보시든지 이제 차량 안에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처리할 수 있는 칩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전자식 버튼식 시동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점화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엔진에다가 점화하라는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칩들도 또 필요할 겁니다.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공기압 같은 건 어떻게 체크할까요? 압력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압력이 너무 낮아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압력 범위 내를 벗어났다 그러면 워닝 사인을 줄 수 있는 칩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목적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층위도 되게 다양하고 환경에 대한 이런 조건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반도체에 비해서 차량용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수익률이 높은 시장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사실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 한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그 중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는 거의 탑을 달리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컸고, 이제 삼성전자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2020년대에 돌아왔을 때 보이고 있는 상황은 일본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고 했었던 반도체 제조업체들 중에서 지금까지 원래의 이름을 가지고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본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생태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같은 반도체 생태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그런 분야는 여전히 일본이 아주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막상 이런 중간의 허리 생태계를 이끌어줄 수 있는 프론트라인, 즉 제조업체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점점 해외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일본으로 자꾸 유치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나 전자 회사나 컴퓨터 회사나 우주 개발 회사나 뭐 기계 공작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어떤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도 그 반도체를 일본 내에서 제작을 할 수 없으니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대만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결국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1년에 이제 WTO에 가입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굉장히 강력한 추세로 지금까지 이룩을 해왔고, 그와 동시에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 핵심에 놓여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자체적으로 이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 내재화 전략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이제 201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 그리고 그 서브 정책 중에 하나인 반도체 굴기라는 정책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를 서둘러서 내재화하고 국산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의 상당수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각종 기술들,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혁신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 중에 하나가 이런 맞춤형 반도체, 혹은 굉장히 대량 생산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범용 반도체를 얼마나 확보를 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글로벌 공급망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다 그러면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것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사오면 됩니다. 마치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8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나라들이 대만에 가서 TSMC에서 칩을 지금까지 잘 만들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TSMC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지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어떤 긴장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칩을 설계한 설계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도 막상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동안 이런 칩을 자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회사, 공장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공급망의 불확실 요소가 조금씩 증폭될 경우에는 이제는 이 해외 의존도 자체가 그 국가의 성장에 대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잘 만든다, 제조업에 대해서 기술 경쟁력이 높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탑을 달린다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모든 세부 분야에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극명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합니다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대 공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8대 공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정에 특화된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 장비의 90% 가까이를 우리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장비 업체들로부터의 안정적인 장비의 공급이 불확실해질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제조 경쟁력도 금방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14년, 15년 이 정도였을 겁니다. 대만의 그 TSMC가 위치한 어느 지역에 그 근처에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지진 때문에 뭐 공장 자체가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반도체 생산 공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장비들이 굉장히 정밀도를 가지고 배치가 잘 되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이런 정밀도들이 다 뒤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전력 공급이 잠깐 끊길 수도 있고 산업 용수 같은 것들이 잠깐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잠깐 생겼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칩에 글로벌 시장 가격이 갑자기 15%까지 뛰었습니다. 그 몇 주간의 생산 차질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특정 지역이라 하면 여기서는 동북아시아를 의미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몰려 있는 그 좁은 동북아시아 지역인데,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첨단 반도체들이 대부분 다 80%, 9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무슨 이벤트가 생긴다, 자연재해가 생기든지 정치적 이슈가 생기든지 군사적 이슈가 생겨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몇 개월만이라도 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산업이 성장이 굉장히 둔화가 됩니다. 이 둔화가 된다는 게 아예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역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어디서 봤냐면은 코로나 시기에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졌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구매 대기 기간이 뭐 1개월, 2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 갑자기 막 연 단위로 바뀐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서 이 반도체 수급, 공급이 불확실해질 경우, 몇 년씩 이어지게 될 경우는 심지어는 그 산업 자체가 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뭐 3년마다 4년마다 바꾸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뭐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모델이 새로 나옵니다. 근데 이 모델이 나오는 주기가 이제는 1년이 아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계속 같은 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반도체가 지금 이제 무해 법칙이 통용되지는 않습니다만, 무해 법칙이 통용되기 전까지는 반도체는 매년 일정 주기마다 칩의 성능은 계속 몇 배씩 증가하고
칩의 가격은 몇 배씩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성장 동력 엔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도체 기술의 진보가 둔화가 된다든지 공급이 불확실해진다든지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었던 그런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엄청난 불황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의 대공황급의 불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 자체가 사치품이 될 겁니다. 어느 회사가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재고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야말로 단위 그램으로 따졌을 때 거의 금값까지도 솟을 수가 있겠죠. 그 정도의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비상 상황을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자연재해나 이런 국제 정치적인 긴장 관계나 혹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코로나 상황,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불확실을 준다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형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최소한 대비할 수 있는 방책 정도는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